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더 심화될 거고 향후 10년에 아주 박 터지게 아주 싸움이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질 거다 보는 겁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좀 들어보면 세계 경제적으로는 2028년경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군사적으로는 2045년쯤엔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2020년대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제어하지 못하면 2030년대 이후에는 군사력은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경제력에서 중국이 앞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네. 실제로 센터장님도 이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시니까 책에 담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GDP 규모는 뭐 경제 퀄리티라기보다는 사이즈인데요. 네. 그러니까 구매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한 2030년 전후 이대로 가면은 네. 그런 상황에서 2030년대는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예측을 이제 한 2049년 또는 45년이나 49년쯤 가면은 삐까삐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2049년이 중국몽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서 2030년대가 되면요. 네. 중국이 경제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군사력은 미국이 우위고 중국의 패권 등극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돌밖에 없어요. 군사적 충돌밖에는 그래서 이제 그라함 앨리슨의 예정된 전쟁 전 세계 역사에서 항상 군사 충돌과 전쟁이 있을 수 있었고 자,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향후 10년이 미국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화두가 있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분열된 국가 치유하는 거, 양극화돼 있고 막 이런 거 이 하나 있고요. 공화당, 민주당. 밖으로는 향후 100년, 50년, 100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중국이 막 올라가니까 이 10년 동안 군사력 굳이 쓰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것 또는 제도적인 것들, 지금 좀 제재 아니면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 빼는 거지 자꾸. 그거는 제도로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힘이 있으니까. 그게 딱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국이라 하지 마. 반도체도 그렇고. AI 보호에서 산업에서도 빼. 배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나름대로 반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 빼고 나머지, 중국이랑 러시아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할 거고요. 중국은 자 미국 빼고 일단 나머지 우리랑 할 사람.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연합 등등은 눈치 좀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많이 갖다 붙였겠다. 프랑스에서도 이제 마크롱이 또 연임되고 하니까 힘을 실어주겠죠, 정부가. 중간에서 실용주의적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자꾸 양쪽에서 잡아당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정치 체제가 자체가 자유민주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정말 막 잡아당기면.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패권을 아까 두 가지죠.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게 있고 네. 그 이유는 중국의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네. 급부상되는 게 두렵기 때문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1등이 2등이 싫은 게 이 보통 영국이 미국이 올라오는 게 싫은가 좀 짜증나는 게 있겠죠. 근데 패권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같은 체제기도 하니까. 네. 근데 중국은 저 권위주의 체제이고 네. 저게 1등이 되면은 전 세계 정치 문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우리의 것들이 퇴색하고 후퇴할지 모른다라는 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민주평화론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었냐면 칸트가 처음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798년인가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칸트가 딱 보기에 유럽에서의 전쟁이 아주 개판이었는데 17, 18세기에 네.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왔어요. 왕실의 이해관계, 종교적인 이유로. 그래서 왕이 결정하면은 일반 국민들은 가서 죽어야 됐잖아요. 전쟁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 결정하는 놈하고 수행하는 놈이 달랐다는 거지. 1778년 미국에서 공화정이 탄생하면서 전쟁 결정하는 놈하고 수행하는 놈이 같아졌어요. 대표를 뽑으니까. 프랑스도 공화정이 탄생했어. 왕을 죽이고. 이 사람들 굳이 가서 싸움하고 싶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공화정으로 대표를 스스로 선출하는 민주국가로 바뀌면 전쟁의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말은 되죠. 그리고 그런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중재하고 하게 되면은 좀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국제연합이 그걸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민주평화론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괜찮은데 아닌 데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지금 그 싸움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아까 나토의 동지인이 왜 무섭겠어요? 이 시스템 달라서.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서구의 이런 자유주의 문화가 들어올까봐 무서운 거고요. 중국 자기 빼고는 전부 다 뭐 민주국가로 다 돼 있고 자꾸 변하려고 하지만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 간의 갈등과 함께 패권 경쟁에 대한 문제가 지금 결부돼 있다는 것들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되지 않고 상당히 더 치열해질 거고 더 심화될 거고 편가르기도 심화되고 하면서 향후 10년에 아주 치열하게 박 터지게 아주 싸움이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질 거다 보는 겁니다. 향후 10년에 이제 박이 터지면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중 전략은 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요? 그 전에 트럼프는 딱 묶어다가 자기가 발표했어요. 중국 안변에 그러면 관세 때려. 그래서 자기 인기로. 그렇죠. 트위터에 맨날 끌려다니고. 바이든은 그렇게 안 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에 사람들 다 시켜. 그러니까 뭐 했는지 몰라 사실은. 원칙만 갖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밤새고 공격해요. 한쪽에서는 관세 좀 풀어줄까? 유화책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 위구르 인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 대만 놔두면 안 돼. 자 이제 그 미국 경쟁법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거나 다른 뭐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올 수 있도록 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바꿀 거야.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좀 제스처 같지만 다른 쪽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고 중국 빼고 나머지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총체적인 전쟁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제재들이 먹혀서 나중에 G2의 이 양상이 패권이 안 바뀔 수 있는 걸까? 아까 이제 책에 적힌 거는 뭔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신흥국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 간의 갈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시스템이 좀 민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으로 자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뀔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 좀 어렵더라도 우리끼리 살자. 그럼 뭐 GDP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게 아주 오래 가겠죠. 그런 세계는 지난 30년에 아주 좋았던 세계가 아니라 좀 암울한 세계죠. 그러니까 충돌은 나지 않지만 우리끼리 그냥 할래. 이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군. 저는 그래서 세계 경제도 그런 것들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기업들은 더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인 이런 갈등은 미중 갈등이나 뭐 갈등은 기업한테 더 큰 문제입니다. 금융투자보다도. 중국 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서로 양쪽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리스크도 커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한 5년은. 근데 지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축소돼가지고 아유 이거 잘못하면 1, 2년 안에 이렇게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할 때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는 아까 주식투자는 내일 빠질 수 있지만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몇 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지금. 기업들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돼버렸다. 그럼 이제 미중 갈등 전개 양상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 좀 개인 투자자분들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툴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능숙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음모설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국제정치학의 학문에 있는 이론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외교도 있고 또 정치도 있고 뭐 정치학도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하면서 그래 나는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라고 스스로 할 수 있게 경제 분석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름 판단해 보시는 거잖아요. 나는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뭐 어떨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고 지금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러시아 투자가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비슷하게 이런 정치적이거나 국제정치적 또는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 국가들 또는 섹터들은 조금 신중하게 하시거나 투자를 단기로만 하시거나 길지 않게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거나 금리로 치면은 막 3%짜리가 아니고 돈 더 줘, 10% 더 줘 이렇게 그럼 나 있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러거든요. 리스크가 높아진 거죠. 그전에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리스크를 높은 방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가는 건데요. 네. 우리가 옛날에 2000년대, 네. 99, 2000년에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시장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남양유업 같이 갑질하고 이런 회사 있으면, 야, 저런 회사 투자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그랬거든요. 금융시장이 무슨 학교인 줄 알아. 그거 뭔 상관이야? 돈만 잘 벌면 되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지금 어때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하면 안 되죠. 네네. 상식적인, 지금 학교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좋은 사회, 좋은 국가, 좋은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사회, 이제 소셜. 그래서 이제 ESG 우리가 많이 하죠. 네. 너무 기업만 보셨어요. 기업들의 ESG는 환경도 어떤 요체를 지켜내고, 뭐 사회이사에 여성도 많이 넣어야 되고, 막 이렇죠. 네. 국가 ESG가 있습니다. 아, 국가도. 네, 거기 뭐라 그러냐? 법치를 따르냐? 그 다음에 부패도 있고, 인권의 문제도 있고. 자, 그렇게 이런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받거나 제외되거나. 네. 왜냐면 서방이 금융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거고, 이제 중국과 이들도 반발하겠죠. 네. 그 잣대에 대해서. 문화 상대주의 잣대로 얘기할 텐데, 그래서 아까 이 싸움이 되게 고난도 싸움인 거예요. 네. 경제로 내가 돈 너무 많이 벌고 막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너네가 말하는 사회가 거의 100% 맞는 사회냐. 그렇지도 않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 인정해달라. 막 이런 얘기로 아주 고난도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미국 저 니들만 그동안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실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여기도 더 나쁜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죠? 여기서 드는 그냥 질문인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민주주의가 훨씬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중국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민주주의만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렇게 적정이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다 이 한쪽으로만 색깔이 있는 게 또 생각해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걸 좋다 나쁘다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네. 앞으로 희망은 네. 좀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민. 그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뉴질랜드 이민 가고 뭐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헬조선도 있고 지금 짜증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난 좀 더 좋은 나라. 네.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중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중국 이민 실은 받진 않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요즘에 뭐 저기 선수들 많이 가끔 하죠. 무슨 선수요? 그 뭐 피겨스케이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논외로 치고 네네.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보통 이민을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를 저런 체제 하에서 살고 싶게 하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도 못하고, 그죠? 인권 탄압도 받을 수 있겠고,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실은 1990년대는 중국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전 세계가 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소비에트도 망했고, 그렇죠. 자, 북한하고 중국도 돈 들어가서 자본주의 들어가게 되면은 네. 바뀔 것이다 봤는데 중국이 안 바뀌고 끝까지 버티더니 오히려 힘이 세진 거죠. 중국도 참 대단하네요. 안 바뀌면서 지금 네. G2가 됐으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게 있으면 자본주의만 실은 받아들인 거지. 민주주의 정치에 놔두고. 우리도 실은 이 경제 성장할 때는 국가주의, 국가주도의 발전을 많이 했었고 실은 그거에 대한 성공인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한번 우리가 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걸 때문에 다 자유민주를 수렴한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이쪽이 다시 힘이 써지면서 그 자본주의 발전에는 굳이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되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 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죠. 성숙한 사회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가 민주주의로 아까 칸트가 말했던 그런 사회로 가는 게 물론 그때도 갈등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패턴의 이슈들이 나오겠죠. 너무 그 민주주의로 갔더니 또 뭐 너무 서구주의적이더라. 그러면 이제 약간 동양적인 걸 가미해가지고 약간의 공동체주의적인 걸 감안해가지고 이게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의 중국의 또는 러시아의 이 정치체제는 우리가 보기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힘이 세지는 게 두렵다는 거지, 실은. 그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논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로 바뀌고 다 하는 거 일단은 어떤 역사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 중요한 그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걸 계속 고집할 겁니다.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께서 또 김 작가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느냐 오해하실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양쪽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전에 이제 그러면 투자 조심해야 될 섹터라든가 국가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좀 어떤 데가 해당될까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죠. 2014, 15년쯤에 후강통이라고 해서 중국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돈 들어갔거든요. 그때 야 중국이 앞으로 넘버원인데 전 세계 넘버원 될 거니까 가서 좀 손해 보더라도 깃발 꽂아야지. 그게 들어갔어요. 지금 뭐라 할까요? 그분들이? 아니요. 미국 가만히 있을까? 정말 1등 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실은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저 중국을 분석하는 10만 양병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실제 중국 투자가 상당히 신중해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지정학적 리스크의 이게 강도가 커졌음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단기만 하시거나 정말 확실한 거 확실한 거 단타가 제일 좋겠죠. 그렇게만 하지 긴 시기열의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리스키할 수 있다. 상당히 리스키하다. 중국에 투자한 게 좀 원래도 위험했는데 네. 지금은 특히나 더 위험한 시기다. 그렇죠. 지난 몇 년간의 그 규제나 내부 규제나 뭐 문제도 있었지만 갑자기 IPO 하려는 것도 막 못하게 하고 갑자기 어느 기업이 이제 매출도 확 바뀌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 불규칙적이고 불투명한 거. 근데 거기 플러스 외부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수출이 안 되게 하고 뭐 등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감안해서 그동안은 무시했어요. 별로 내일 나올 건데 뭐 했는데 지금은 언제 어느 때 뭐가 생길지 모르는 그걸 감안해서 조금 풀린다 그럴 때는 오히려 뭐 잠깐 들어갔다가 뭐 잠깐만 해도 될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될 거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로 봤을 때 이제 내부적인 그 혼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위 계수가 되게 높은 나라들은 지금같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인플레도 오르고 그러면은 막 들고 일어나서 이 정부가 전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 인플레부터 시작됐지만 결국 정치 사회적 혼란이 생겨서 우리 투자가들한테 기업들이 좋은 매출과 좋은 성장과 이 어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툴들을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책에서 설명해놨는데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어떤 이벤트의 가능성, 정치 사회적인 혼란에 대처할 수 있는 맷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지정학 잘 많이 보고 어떤 나라들은 내부 정치적인 혼란과 정부의 어떤 신뢰도, 견고한 맷집 이런 것들을 보는 눈들을 좀 다 복합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적힌 국가 분석 방법 내에 들어간 기준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이랑 통화 정책 및 금융 안정성, 뭐 외환 유동성, 뭐 재정 건전성, 정치 제도 문제 해결 능력, 뭐 그다음에 안정적 경제 성장 능력, 경제 탄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ESG 관점에서 좀 앞으로 좀 투자해도 괜찮은 섹터 및 또 어떤 주식이 있다면 좀 어떤 쪽일까요? 팁을 좀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좀 큰 틀의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 놓은 거는 우리가 개별 기업에 대한 ESG가 많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환경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소셜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ESG하고 국가에 대한 ESG가 완전히 틀린데 자, 소셜에는 어떤 삶의 조건, 진짜 그 소득 불균형이 되게 심한 나라냐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치를 따르느냐, 그다음에 인권의 실은 뭐 이런 식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봤는데 연금과 보험사 또 뭐 KRC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들이 그전에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막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자, 이게 ESG가 SRO치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나라한테는 앞으로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투자했던 게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유동성의 문제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많이 거의 안 봤는데 개별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 단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중국 한 20% 갔다가 이거 이 이슈 때문에 안 되겠어 10% 또는 5%로. 이번에 러시아가 인덱스에서 빠졌거든요. 8% 인덱스가 빠져가지고 갑자기 빠집니다.
중국은 인덱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서방이 이제 금융 자산을 갖고 있고 그 투자를 앞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근데 그 좋은 사회는 실은 서구에서 생각하는 보편주의적인 그런 사회일 가능성이 높고 네. 돈이 있기 때문에 힘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괜찮죠.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은 평가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ESG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 받고 있다 보고 있고요. 국가 ESG에서 아까 뭐 중국이 실은 상당히 이슈가 많고 네.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CIS 여러 가지 신흥국들이 이런 데서 발목을 많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 괜찮다는 얘기 해주셔서 자, 또 센터님께서 원래 또 유튜브 출연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사실 거리는 굉장히 가깝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점검 및 향후 좀 우리나라 올해 하반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는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급등에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금 동시에 겹쳐 있어서 네. 일단 기업들 매출이 좀 일단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네. 그 전반적인 자재 비용들이 높아져서 이 이익이 많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단기적인 어려움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은 이제 내년쯤에는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내년에요? 네, 이런 것들을 그 내년일지 내후년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네. 경기 침체를 한번 겪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금융위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 침체랑 네. 금융위기 다른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네. 지난 2번이 네. 동시에 와가지고 헷갈린 거야. 지난 2번이 뭐였죠?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네. 막 금융도 작살나고 이 금융위기까지 같이 왔죠. 네, 그렇죠. 자, 2008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이 왔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금융위기가 탁 아니요. 아니다. 그 전에는 경기가 침체된 거지 네. 금융위기가 난 건 아니었고 왜냐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뱅크가 쓰러진. 그렇죠. 그래서 신용 사건이 발생한 신용위기였고요. 네. 2020년은 전염병 위기였죠. 이게 동시에 터진. 그래서 사이클에 따른 경기 화랑, 경기 침체, 네. 그리고 다시 화랑이 가는 이 사이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자, 주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금융위기까지는 아닌. 그러니까지는 아닌. 왜냐하면 2008년과 2020년이 되게 특이한 위기였기 때문에. 네. 그게 실은 저희도 전공이었거든요. 금융위기가. 왜냐면 부도가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가 2008년에 그래서 제가 최연소로 증권인상을 받았다니까. 예측을 잘해서 서프라임 저거를 네. 남들을 다 나이브하게 봤을 때 저는 그 앞에 이벤트 리스크 분석이 그랬어 놓은 거예요. 이벤트 분석이 매경 증권인상. 증권인상. 그게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네. 각 섹터마다 뽑으니까 35명 뽑습니다. 많이 뽑는다. 근데 증권인상은 그 해 한 명 뽑는 거예요. 나는 한 명에 해당되는 것만 선정됐다. 지금. 그렇지. 그것도 최연소. 35인가 6인가. 그때가 제일 총명한 것 같아요. 30 중후반에서 40 초반이 가장 총명하고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안 돼요. 지금 또 뭐 근데 경험과 연륜이 쌓이셨어요. 네, 그 밑에 한번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그 분석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는 시기열을 길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2020년 코로나 때 네. 자꾸 사스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은 시기열을 100년 이렇게 봐요. 스페인 독감 또는 홍콩 독감. 사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2008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치였던 20, 30년의 경험치였던 미국의 90년의 SLN 사태를 봤어요. 주택 대부잡 사태를 금리 간직했거든. 심지어 그 버냉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엘렌도. 근데 저희는 대공황 케이스를 갖고 와서 그때 부도혈과 회수를 통해서 아마 IMF보다 저희들 예측 전망이 더 컸고 더 정확했었어요. 이유는 이 짧은 걸 한 게 아니라 대공황 때 거를 썼었는데 그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벤트의 대응 능력들을.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경험의 오류와 경제만 이렇게 너무 단순한 목적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기열에 대한 긴 시기열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년이나 뭐 그 후에도 경기 침체 올 수 있고 주식시장도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다고. 단기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엄청 다시 좋아지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간에는 오히려 채권을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려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 5%짜리, 6%짜리, 7%짜리, 심지어 10%짜리 괜찮은 채권 많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경기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정점을 치려고 하죠. 막 가죠. 그러면은 요때 채권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플레로 가서 네. 경기 침체 때 그때 주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부자분들 이렇게 각 인터뷰도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하면요. 물어보면은 야,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주식처럼 위험한 거 안 하고요. 채권으로 가서 쭉 벌다가 경기가 진짜 침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를 처분하고 주식을 사요. 그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누가 승자냐? 채권 갖고 있는 놈이 승자예요. 미국채, 한국채나 뭐 우량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금리가 뭐 3% 있다가 1%.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 주식이 막 1,500, 1,400 갔을 때 그 채권을 정리해서 주식을 투자한 사람이 위너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위너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걔들은 계속 그거 하죠. 그분들은 계속 그거만 하니까 자산 배분의 원칙을 모르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채권의 비중을 늘릴 때고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까 경기 침체로 가서 네. 금리, 인플레와 금리가 확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채권을 줄이고 네. 주식으로 가야죠. 채권과 주식의 이제 자산 배분으로 이제 그렇죠. 리밸런싱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미국채랑 한국채가 있으면 좀 어느 쪽에 우리가 좀 채권을 산다면? 그게 환율에 따라 달라요. 네네. 지금 환율이 1230원, 40원은 제가 좀 부담스럽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 채권 하시는 게 나아요. 한국 국채 3.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3.2%. 자, 10년간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1,100원대 초중반 떨어졌다. 그러면은 미국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상황이라면. 근데 지금은 일단 우리가 원화가 많기 때문에 네. 원화로 달러를 바꾸서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나 한전채 등등도 뭐 한 3년이나 1.5년도 거의 3점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를 하고 주식 비중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줄여놨다가 나중에 채권으로 돈을 벌고 이 돈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채권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주식 투자하는 개인분들 많지만 네.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렇게 또 많지 않잖아요. 그 채권도 우리 주식시장의 그 HTS, MTS 그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보다는 어떻게 ETF도 있는데요. 네네네. 그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이라든가 네. 월급 있죠. 그렇죠. 월급에 이제 퇴직연금 쪽에 거기 가입되는 게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채권이 많아요. 그다음에 보험사에 가입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그쪽 자금이 많은데 거의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코로나 때 내가 주식 작살났었죠. 그때 예를 들어 1,5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채권 값은 올랐어요.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야 됐어요. 전화했어야 됐다. 금리 이렇게 터져가지고 실은 한 2년 동안 채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채권으로 바꾸고 네. 이쪽 떨어지면 다시 그 퇴직연금에 있는 거를 고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면 다시 주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저 채권 쪽으로 바꾸는 게 현명한 일인 것 같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의 지금 정상화로 가는 거를 좀 해야 돼서 아마 제가 지금 요즘에 그 체린이 아빠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체린이 채권 어린이 아빠. 체린이는 딸 같잖아요. 네네. 그죠? 주린이는 꼭 그 아들 같고 네. 말도 잘 안 듣는. 네. 그죠? 근데 체린이는 정말 딸 같고 자, 그래서 네. 채권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주식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자산 배분의 기본인 채권하고 주식이 있는데 아무리 시드가 적다고 해도 여러 가지 펀드도 있을 수 있고요. 5%짜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알채권을 나눠서 살 수도 있겠고요. ETF도 있어요. 채권 ETF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주식 공부하신 것처럼 주식 공부도 이게 뭐 섹터도 많고 막 그런데 채권 공부도 되게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채권도 뭐 대표적인 ETF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뭐 미국의 이제 네, 맞아요. ETF라고 있어요. 하면 QQQ라든가 SP라든가 대표적인 있어요. 주식 ETF라면 있죠. 미국 10년물도 있고 네. 뭐 미국 장기채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 묶음도 있고 뱅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고 우리나라 것도 있긴 있는데 유동성이 좀 작아서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편입해서 넣으면은 네. 이제 좋은 이제 자산 배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경기 침체나 혹여나 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땡큐죠. 뱅크에서 리밸런싱해서 다시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 말고 이제 좀 하반기에 조금 괜찮게 보이시는 섹터는 좀 어디가 있을까? 하반기에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요? 하반기는 네. 주식을 전 자꾸 물어보시면 애매한데 제가 그쪽을 주식은 담당이 아니라 네. 아무래도 금리 상승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섹터들인데 네. 그게 일단 은행들이 좀 좋아요. 네. 은행들이 아무래도 예대 마진도 있고 네. 이미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반영됐는데도 꾸준히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확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강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리오프닝 하는 주식들 있죠. 그동안 네. 참았던 억눌렀던 네.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라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네. 그 조금 더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진 다음에 네. 지금은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년 또는 내후년에 침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은데 그때는 진짜 괜찮은 섹터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짜 몇 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자, 그런 데들은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지정학적 문제까지 결부돼서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채권을 가지자. 지금은 주식보다는 고금리 채권 쪽으로 한 5%, 4%, 5%, 6%, 7%에 만족하시라. 당분간은. 대표적인 이제 경제 위기에 가까운 것들 1998년에 신흥국 외환위기, 2008년에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에 글로벌 팬데믹 위기. 이때 위기 때 좀 어떻게 대응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는 이제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는 위기 때 이제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리밸런싱 잘하면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해주셨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위기를 분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거를 통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문제가 거의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들 너무 대출도 엄청나게 빌렸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나왔었는데 그 너무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문제를 정확히 깨닫고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까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이동성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뒤로 한 20년 동안 외환이동성 확충에 엄청나게 힘을 기울였어요. 외환 보유가 막 4천억 넘게 이렇게요. 근데 외환에서 더 이상 문제 안 터져요. 위기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해놓은 말이 이제 위기는 진화한다. 생각했던 위기에서는 더 이상 위기가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대형은행이 쓰러지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그때 제가 미국의 대형은행과 그 이제 미국 부동산과 이거의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예측을 잘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대응을 봤어요. 정부의 대응. 외환위기 터지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돈 받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 엄청난 대응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위기예요. 그럴 때 이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연준과 미국의 정부에서 정말 새로운 걸 갖고 오더라고. 그 양적완화. 그래서 매일 고민했어요. 이거 하면 되나? 자, 아니면 이제 뭔가 대책이 실은 양적완화까지 나올 때까지 뭐가 계속 있었어요. 뭐 해도 나오고 뭐 대책이 나와도 안 돼. 뭐가 나와도 안 돼. 하더니 양적완화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잡히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때도 되게 비관적인 사람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쓰러진다 봐. 근데 계속 보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 되게 창의적이었던 것 같고요. 연준과 이런 대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딴 나라 쓴 것들 가지고 대부분 쓰거든요. 여기는 없지만 한번 해봐. 그래서 과거를 봤더니 대공황 때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했으니까 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런 건 처음이야. 그죠? 그러니까 대책도 정말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정부가 뭘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새로운 거였어요.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들 때문에 그 위기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그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되게 중요하게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정부의 대응도 진화하더라. 여기서 이 정부의 대응이 이 위기를 커버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다고 한다면은 정말 케이아스로 바뀌었죠. 아마겟돈으로 바뀌었는데 그나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사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했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도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나왔지만 이거를 어떻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었고 다음번에 위기가 나왔을 때 그 위기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위기 될 가능성들이 높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지금 뭐 사이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진짜 자연재해 문제가 엄청나게 큰 게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오랫동안 참았던 지정학 문제가
이게 지금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게 복합될 수도 있겠고 했을 때 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은 정부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문제냐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래서 위기 때 그 대응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온통의 집합체인 이 국가, 그래서 국가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이건 다음번 위기 너무 커가지고 막 미국만에 해결 안 되고 전 세계가 묶어서 해결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위기 자체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언젠가 발생할 테니까 그에 따른 정부의 이제 국가의 대응이 어떤지를 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걸 잘 판단한다면 개인의 투자에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투자하시는 대로 그래서 개별 종목 하나하나 그것도 재밌겠지만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큰 흐름들을 사이클을 금리를 중심으로 인플레와 금리를 중심으로 사이클을 보면서 자산을 뭐 채권을 넣을 거냐 채권 많이 넣을 거냐 주식 많이 넣을 거냐 이거 비중들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앞으로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 좋은 투자 수익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주식시장이 이제 호황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사실 지금 또 계신 분들은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지금 이제 역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 나은 게 아니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많을 텐데 투자자분들에게 2020년대 자산 배분에 대한 좀 조언 아까 전에도 좀 강조해 주셨지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나이, 그 연령에 따라 다르실 거예요. 그 아무래도 지금 시드머니가 작고 젊은 분들은 제가 아까 채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비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30, 그 지금 금리가 5%였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고 뭐 약간 공격적인 주식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60, 70으로 가져가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동안 채권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거거든요. 너무 낮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과 이제 퇴직연금, 이제 연금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채권 한 60, 70 넣어야 됩니다. 그 이상 넣어도 되고요.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만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주식 쪽은 한 20, 30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고 나이와 그 리스크 테이킹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런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쨌든 채권 비중들을 좀 많이 넣어서 자산 배분의 기본을 향해서 갈 수 있을 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님 또 김작가TV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 이제 이 땅돈 힘 그리고 이제 작년 주간하실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한 이야기로 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투자 조언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 경영 쪽 이쪽에 이제 관심을 요 한 1, 2년 동안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그전에도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책들, 또 문학, 어떤 정의란 무엇인가 뭐 등등등. 근데 그거하고 이제 경제 경영 투자를 별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읽는 거고, 자, 경제 경영 투자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부 다 연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뭐 ESG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든 수필이든 아니면 어떤 것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괜찮게 보이는 그런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게 투자를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될 거고 그런 지역들이 또 나타날 거고 그 지역들을 분석하는 틀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좋은 사회나 좋은 국가를 보는 어떤 이 뷰들이 만들어져서 이 투자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제 경영, 이 금융 투자 너무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같이 고민했고 살아왔고 공부했고 했던 것들을 다 같이 묶어서 그 시각을 가지고 본다. 거기에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또는 인문학 이런 시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이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제 투자의 공부의 경계가 조금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신한철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